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뒤 테슬라 관련 소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FOMC 9월 17일부터 18일 2일간 열리게 되고 또 18일 금리 인하 발표가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의 정도가 25 베이시스 포인트이냐 50 베이시스 포인트이냐 이 둘 사이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와 시장의 지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와 나스닥 100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이며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 로그 스케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나스닥 100 지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또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 이때가 닷컴 버블이죠. 이 닷컴 버블이 터지며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또 지수도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0년대 후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마치 지수가 아주 크게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였던 2020년도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게 급격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짝 내려갔다가 또 신나게 올라갑니다. 분명 같은 금리 인하인데 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왜 이럴까? 이게 복잡한 3차원 세상을 아주 단순한 2차원으로 볼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통과해서 주식시장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CPI를 통해서 보는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1990년대 초반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음에도 다시 반등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주가도 신났다라고 하면서 랠리를 보여주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2008년도 내외에 진행되었던 금리 인하 역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구간 모두 시장에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게 또 꼭 맞지도 않습니다. 2020년도에 진행되었던 이 급격한 금리 인하는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다시피 시장은 반짝 내려갔다가 다시 신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거 역시 항상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며 코비드 사태 때 진행되었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갔는지도 보여주고 왜 페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뭇거렸는지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제 2023년도까지의 인플레이션만 나와 있는데 가장 최근 인플레이션까지 보게 된다면 전체 인플레이션은 3% 이하로 떨어졌고 코어로 본다 하더라도 3.2% 전체 트렌드로 본다 하더라도 아주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와 또 지수, 인플레이션까지 추가해서 보게 된다면은 9월부터 진행될 금리 인하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면은 주식시장 역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변수가 많다 보니까 단순하게 기준금리 인하 하나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게 바로 말안장입니다. 3차원 세상에 존재하는 말안장의 이 모습 혹은 쉐입은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걸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3차원으로 볼 때 모습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단순화시키고 싶다. 복잡한 거 싫고 기냐 아니냐 단순하게 말해달라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차원으로 바꾸게 되면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Y축으로 이 말 한 장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 포물선이 보이는데 최저값이 존재하는 포물선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2차원으로 바라보는데 잘못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바꾸고 바라보는 각도를 X축으로 바꾸게 되면 또 똑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포물선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최저값이 존재하는 포물선이었는데 이제는 최대값이 존재하는 포물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사물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각도만 바뀌었을 뿐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준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말 한 장인데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은 망하더라, 혹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시장은 신나서 올라가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변수 중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변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기업의 어닝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 지수와 또 동기간에 기업들의 어닝을 합산한 자료입니다. 자, 아까 봤던 이 1990년대 초반 기준금리 인하 시기이죠. 이때 보게 되면은 기업의 어닝은 영향을 받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려가는 구간은 있었지만 시장은 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던 이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이때 기업의 어닝은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1997년도 수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기업 어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지수만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이게 바로 주식시장 자체의 인터넷 버블이라는 형태로 발생이 되었던 버블이고, 그 결과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버블이 깨지며 주가는 와장창창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도 2000년도 후반에 진행되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역시 기업의 어닝들이 가파르게 내려갔었는데 또 가파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수가 내려가는 폭 역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회복되는 시간 역시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전체 기업들의 어닝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뭐 지금 수준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구간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서 기업들이 얻는 어닝이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지수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차트가 되는 것이죠. 중간에 다양한 변수들이 많지만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준금리가 기업의 어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여러 가지 섹터별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때 어닝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주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월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는 AJ님께서 정리해주신 자료인데 지난 12개월간의 매출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브랜드별 판매하고 있는 전기 차량 판매량 대수를 바탕으로 각 브랜드별 얼마의 매출을 올렸는지를 정리하고 있고, 모두 중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테슬라가 매출 기준으로 거의 20%를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고, 또 전체 매출이 237빌리언 달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중국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 1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게 매출 기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를 제외하고 순수 전기차를 판매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보는 기업이 거의 없으며 손실을 보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거는 매출 기준인데 만약에 이걸 순익으로 바꾸게 된다면 50% 이상의 중국 전기차 판매로 나오는 모든 순익을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고가형 럭셔리 모델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시장에서 목격이 되는 건데,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가가 낮으면 판매되는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곧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게 되죠. 이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은 중국 전체 시장이 약 12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데 현재 테슬라가 24빌리언 달러밖에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면 아주 손쉽게 정말 최소로 잡아도 20빌리언,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40빌리언이라는 추가 매출을 저가형 모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생산량 증가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시장 자체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현재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너무 크게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자료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기준 1위를 기록했던 BYD와 테슬라의 매출 원 비교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모델 Y와 모델 3 두 개만으로도 이 엄청난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BYD는 18개 모델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저가형 모델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라는 퀄리티가 보장된 브랜드에서 저가형 모델이 나온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뻔한 미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년만 지나도 저는 2년 안에 FSD가 해결될 가능성은 정말 높다라고 보는데, 이게 굳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기차만으로도 시장을 엄청나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된다? 기존 차량도 더 팔리게 됩니다. 저가형 차량은 불티나게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델의 경쟁력이 어떤가? 중국 내 판매가 되고 있는 전기차와 비교가 아닌 독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럭셔리 차량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와 비교했을 때 지난주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중국에서 가장 높았다라는 또 흥미로운 자료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만 해도 테슬라가 얼마나 좋은 포지션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점점 더 테슬라의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리튬 가격이죠. 과거만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이제 전기차 대량 생산이나 전기차가 내연차를 대체하는 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 가격은 역사상 최저치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내려갔기 때문에 또 이 트렌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저치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건 저가형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에서는 기존의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 역시 아주 빠르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80%로 줄어들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70%로 줄어들며 필요한 물 역시 8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처음 만들 때 드는 비용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더 낮아져서 전기차 수명이 다해서 한번 교체가 되는 사이클이 다가오면은 역설적으로 전기차 원가는 더 급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내연차 시장을 더욱더 빠르게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3분기 테슬라 중국의 누적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매량과 관련해서 정말 우려가 많았는데 어떻게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하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판매 가격을 낮춘 것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할부가 프로모션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이 할부가 프로모션이 결국 평균 판매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기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할부가 프로모션과 실제 기준 금리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테슬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테슬라의 평균 판매가를 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진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경제가 폭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제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쇼크에 의해서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테슬라가 속한 산업은 상당히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확인했다시피 FSD 제외하고 전기차만 본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로 인해서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벌써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도 하였죠. 바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에너지 부분을 저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총 매출을 매출원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지난 분기 에너지 매출이 아주 빠르게 올라갔죠.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 에너지 매출이 1.6빌리언 달러였는데 3빌리언 달러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수준이 한동안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EPS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에너지 매출 자체가 한번 크게 점프하였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였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점프하면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본다 하더라도 에너지 매출 비중이 과거 7.7%에서 11.8%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가를 제외한 마진인 총이익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가 차지하는 매출 총이익이 740밀리언으로 또 크게 올라가게 되며 전체 매출 총이익에서 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만 해주게 된다면 에너지를 통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EPS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 총이익률 같은 경우도 현재 전기차보다 더 높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에너지 총이익률은 어느 순간 20%를 뛰어넘더니 최근 거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마진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역시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에너지 부분의 매출이 아주 크게 점프했다. 그리고 점점 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고려하게 되면은 또 FSD라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높고 또 테슬라의 가치를 사실상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기술인데 이걸 제외하더라도 테슬라 어닝에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큐라 또 전기차 버전이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모델들을 전기차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실제 전기차를 만드는지까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아큐라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는 2025년 말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또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그록 AI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촬영하는 장면이 비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AI로 뭔가 이미지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내용 중 하나가 일관성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로드스터 같은 경우 오른쪽 편에 푸른색 차량이 있고 왼쪽에 이 앞테라로 보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을 보게 되면 테슬라 오른쪽 부분에 또 파란색 차 일부가 보이고 왼쪽 편에 앞테라가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앞테라 같은 경우도 이 전기차인데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사실상 충전 안 하고 달리는 3륜차를 만들겠다라는 기업이죠. 이 모양 자체가 조금 독특해서 이 밑에 부분이 없으면은 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원래 디자인 자체가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 차량은 조작된 AI 사진이 아니라 실물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로드스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가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로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엔지니어링이 끝난 상태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든다라고 평가했으며 내년에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나온 로드스터가 초기 생산 버전의 로드스터일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주변에 좀 독특한 차량이 많다라는 점에서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 주차장에 전시 예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그록과 관련된 인터뷰를 지난 7월에 하기도 하였는데 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7월이죠. 그록2의 트레이닝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록2 같은 경우 H100 GPU 15,000개 정도로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챗봇들이 H100 GPU 2만 개 내외로 트레이닝이 된 상태이고 그래서 성능이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달에 일론이 했던 말인데 파인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출시를 하게 되면 GPT-4와 비슷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테스트해 보니까 비슷한 성능이 그대로 확인이 되었죠. 또 역시 재미난 점은 트레이닝에 사용된 GPU 숫자와 실제 성능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일관되게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기준 다음 달에 출시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계획대로 그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서 그록3를 트레이닝 중인데 3-4달 뒤에 트레이닝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그록3를 출시할 예정이며 그록3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인터뷰에서 내용이 빠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말을 했던 그록3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GPU가 H100 기준 10만 대 수준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 테슬라 텍사스에서도 10만 대에 해당하는 H100 GPU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리적으로 더 넣을 공간이 없어서 멤피스에도 10만 대를 넣는다라고 하였죠. 15,000대만으로도
GPT-4와 비슷한 성능, 일부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게 그록2인데 10만 대의 H100으로 트레이닝하고 나오는 또 그록3 같은 경우 디지털 AI 세계에서조차 최강의 AI 상품을 일론이 가진 기업에서 보유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유일하게 현실 AI인 FSD라는 자율주행 AI를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역시 10만 대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 그 성능이 얼마나 높아지게 될지, 또 동시에 현실 세계 AI와 디지털 세계 AI를 일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나올 시너지 역시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해서도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스 브라운리가 올려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휴대폰 충전에서 이제 320와트로 충전하는 게 가능해졌고, 절반까지 충전하는데 2분, 전부 다 충전하는데 4분 30초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버전 4인데 320와트가 아니라 323kW로 충전이 시작이 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까지 제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슈차 버전 4에서 이 충전 속도와 관련된 락을 해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긍정적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충전 빠르게 하면 화재가 난다 하던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 세미 팩토리 역시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이건 당연히 세미 트럭을 더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덩치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충전 속도 역시 더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 트럭의 충전 능력 역시 현실 세계 테스트를 통해서 벌써 확인이 되었죠. 과거에 진행되었던 전기 세미 트럭의 성능을 보게 되면 이 세미 트럭의 충전 속도 역시 볼 수 있는데 초반에 피크일 때는 거진 750kW 충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메가차저이죠. 이처럼 메가차저가 더욱더 완숙화되었기 때문에 세미트럭도 추가로 만들 것이고, 메가차저를 통해서 충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테슬라가 확보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낙수 효과가 슈퍼차저로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스타쉽 다음 발사 준비가 스페이스 X로부터는 다 완료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쉽 노래를 부르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스타베이스의 모습과 메카질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메카질라 역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이번 5차 완전체 스타쉽 발사에서 메카질라까지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또 아주 빠른 속도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엄청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